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할 것인가? 지난주 내내 온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였죠. 지금 일단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이든의 당선이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승패를 떠나서 지금 그 트럼프가 미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트럼프는 상당한 표를 얻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결집을 이룬 것도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향후 미국의 정치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토론회는 노동자연대 유튜브 채널과 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 채널과 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그 주변에 이 주제에 관심 있는 지인들에게 적극 초청을 하셔서 토론회 시청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위해서 김준효 기자가 나와 계십니다. 네, 김준효 기자는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이시고요. 그동안 노동자연대 신문에 미국의 정치와 또 운동에 대해서 다수의 그런 분석적인 글들을 써오셨습니다. 네, 잠시 뒤에 그 발제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론회는 이 발제자의 발표를 듣고 나서,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의견과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으로, 시청자 토론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실시간 채팅창과 또 전화 발언을 통해서 시청자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과 전화 발언 모두 다 지금부터 열려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금 더보기란과 또 채팅창을 통해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발제자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개표 나흘 만에 민주당 바이든이 당선하기에 충분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결과를 승복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런 좀 결과는 지난 4년 동안 막 온갖 오물을 토해내고 미국과 전 세계에서 극우를 고무해온 이 트럼프 이자의 패배로 여겨지는 것이 분명히 좀 환영할 만한 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 첫날부터 이번 개표 와중에까지 트럼프가 낳는 온갖 폐악에 맞서서 저항을 벌였던 사람들에게 이런 결과는 좀 특히 각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이렇게 손에 땀을 쥘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선거 전엔 적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치 뭐 나무늘보가 개표하는 거 아니냐 같은 이런 조롱이 쏟아질 만큼 느린 개표나, 아니면 극우들이 막 개표소를 습격하고 그거에 맞서서 반트럼프 시위대가 막 전투를 벌이는 이런 첨예한 상황도 그런 손에 땀을 쥐는데 한몫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좀 긴장은 선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전 세계의 논평가들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바이든의 낙승을, 그리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독식하고 트럼프와 공화당은 대패해서 찌그러질 것이라는, 그래서 미국과 뭐 더 나아가 세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었던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는 사실 굉장한 초접전을 벌여야 했고요. 민주당은 하원에서 의석을 상당히 잃은 듯 보이고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 지배계급의 주류가 당을 넘어서 거의 일치 단결해서 트럼프에 맞섰는데도, 반면에 트럼프는 지난 선거보다 득표를 800만 표 가까이 늘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왜 온갖 증오를 한 몸에 받았던 이 트럼프 이자가 참패수에 마땅한 거 아닌지 하는 궁금증이 좀 여러 군데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는 이제 이번 선거 결과와 좀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나름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거 결과에 대해서인데요.
이번에 약 1억 5천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여겨집니다. 아직 최종 집계되지는 않았고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출구조사에 기반해서 온갖 약간 좀 추측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투표율은 약 62%가 좀 넘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1900년 이래 미국의 최대 투표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높은 투표 참가는 이번 선거가 트럼프라는 인물,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라는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이 쏠렸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 분위기에는 트럼프 4년 내내, 그리고 특히나 올해 미국 사회가 겪는 고통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그거에 맞선 저항도 거세지고 그것 때문에 반 트럼프 정서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올해만 보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24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일자리와 집을 잃고 복지가 계속 삭감되고 그런 데 대한 분노가 응축돼서 사실 사상 최대라고 하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온 나라를 뒤흔들기도 했죠. 이런 것은 반 트럼프 정서를 크게 키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필라델피아, 미니애폴리스,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같은 경합주에 있었던 대도시들이나 심지어 공화당 강세 지역에 있었던 대도시들, 휴스턴이라든지 오스틴 같은 곳 이런 곳에서도 반 트럼프 표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공통점은 바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아주 강력하게 벌어졌던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반 트럼프 표가 조직되는 데에서 지역에 있는 운동가들이 적지 않은 구실을 또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와 운동, 저항들 덕에 바이든은 사실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7,500만 표를 얻었죠. 그러니까 이 사악한 트럼프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면 맞닥치 않더라도 바이든을 찍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트럼프도 7천만 표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 표는 지난번 선거에서 트럼프 자신이 얻었던 표보다 800만 표 이상 늘어난 것이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온갖 세간의 이목을 많이 받았던 버락 오바마보다도 더 많이 득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서 트럼프는 이 체제의 끔찍한 위기를 낳은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서민층의 쓰라린 분노, 환멸감, 두려움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회가 겪는 이 심각한 위기, 그리고 이 위기를 낳은 이 사회에 있는 지배자들, 이 사회를 지배하고 거기서 득을 보는 사람들, 즉 대기업, 자산가들, 금융가들, 민간 보험회사들, 제약기업들, 즉 코로나19 때도 엄청난 수익을 올린,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는 주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광범하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트럼프는 온갖 차별적이고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그 언행과 정책과 실천을 동원해서 이런 주류 정치에 대한 반감, 주류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반대자 구실을 자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가한 이런 자극이 너무 거셌던 나머지 미국 자본주의 체제의 정상적인 질서를 수호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지배계급 주류들은 당을 가리지 않고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렸죠. 반면에 이 참혹한 체제 위기에서 트럼프의 국수주의나 보호무역주의나 미국 우선 정책 같은 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 예컨대 보수적인 백인 중간 계급들, 소도시에 있는 소기업가들 특히 이런 층에서 트럼프는 일정 정도의 지지를 확보를 할 수 있었던 듯하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일부 백인 노동자들과 심지어 유색인종들 사이에서도 득표를 할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트럼프가 이런 만만찮게 이런 식으로 결집을 이뤄냈기 때문에 광범한 위기와 반 트럼프 정서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사이의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좀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런 서민층에서 많이 득표를 하는 것이 필연은 아니었다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이게 플로리다주에 많이 언론에서 회자됐던 플로리다주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트럼프가 여기서 51%를, 바이든이 48%를 득표했습니다. 언론들은 이제 라틴계가 트럼프에게 많이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추측들을 많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제가 아래에 조그맣게 그려놓은 거는 바로 같은 날 트럼프와 바이든이 선거를 한 바로 같은 날 치러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주민투표 결과입니다. 61%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트럼프가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거에 반대한 사람들 중에 저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즉 단순 계산으로 그 중에 20% 정도, 약 130만 명이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서민들의 요구들, 평범한 노동계급 사람들의 처지를 다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올곧게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있었다면 좀 저런 표가 이제 트럼프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반면에 바이든은 그런 노동계급 사람들의 정서, 변화 염원을 잘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겪었던 온갖 위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트럼프를 압도하는 저런 표를 얻지 못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몇 가지 점에서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여론조사 결과들 중에 좀 여러 결과들에서 말하는 것들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맞서서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바이든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 바이든에 대한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한 3분의 2 가까이는 바이든에 투표한 이유는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뿐이다 라고 말을 했고, 바이든의 정책이 좋아서라고 답한 사람은 10%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정서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런 변화 염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 염원에 제대로 호응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가 정치 이력에서 드러나듯이 그가 오랫동안 지배계급의 주류를 적극 대변하는 정치인이었다는 점 때문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흑백 인종차별 분리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치 이력을 시작했고, 그 자신이 수많은 흑인들을 감옥에 가뒀던 폭력 범죄 단속법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바이든은 호전적인 제국주의자이기도 한데요. 1990년대에 바이든은 체첸 침공을 주도했고, 이후에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침공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오바마의 부통령으로 지내던 8년 동안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제국주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일에 직접 나서기도 했었죠. 당시 오바마와 바이든이 대통령, 부통령이 했던 정부의 정책은 바로 오늘날 미중 갈등으로 가는 초석을 닦았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들에도 알려져 있다시피 한반도에서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전략을 펴므로써 대북 압박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그 한반도의 긴장을 키우기도 했었죠.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은 트럼프처럼 혹독한 인간이 아니라고 비쳤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자신이 대변하는 어떤 계급의 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필요 때문에 그 최저임금 인상 요구 같은 것들에 반대했고요. 국경 단속 강화라든가 이주민 강제 수용 같은 걸 다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하게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가 이제 분출할 때 그 시위대에 다리를 쏘면 된다고 그래서 폭력 진압을 옹호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었으니 지금 이 위기에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 서민들이 자신들을 올곧이 대변하는 후보로 바이든을 여기지 않았을 법하다고 좀 여겨집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런 바이든을 내세워서 트럼프 이전에 있었던 기존 질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임했죠. 대선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날 치러진 상원, 하원 선거, 뭐 주정부 선거 같은 데서도 이제 민주당은 똑같은 전략을 썼기 때문에 그다지 재미를 보질 못했습니다. 하원에서 의석을 잃고 상원에서 의석을 늘리지 못한 건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당은 몇몇 주들에서 주정부의 장악에 실패하거나 주를 뺏기기도 했어요. 뭐 텍사스나 아이오와나 펜실베니아나 미시건 같은 데는 제가 이 주들의 이름을 열거한 이유는 바로 이런 주들에서 낙태권 공격이나 경찰 재정 삭감 같은 쟁점들이 의안에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요구는 아주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중운동이 쟁취하거나 제기한 요구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런 요구들을 대변해서 뭔가 선거에 임하겠다고 나섰다면 훨씬 더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일단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종합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로 이 체제가 낳은 심각한 위기에서 피해를 본 대중들의 불만을 아주 오른쪽에서 주류 정치에 대한 불신을 막 자극하면서 결집을 시도를 했고, 그 시도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선거 지형이 트럼프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중심으로 양극화가 설정이 됐죠. 하지만 이 사회가 겪는 위기 자체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결집은 트럼프가 재선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트럼프에 대한 반대 정서에서 상당한 선거적 실리를 볼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선거에 나와서 대변하겠다고 한 정책은 이번 위기에서 득을 본 지배자들의 기득권층의 대변하는 정책이었고, 그 때문에 트럼프가 만인의 증오를 한 몸에 받는데도 그를 압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이후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얘기를 넘겨봐야 될 텐데요. 바이든은 이번에 승리를 선언하면서 이제 미국인들에게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제 위기에서 우리가 회복을 할 시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런 문제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위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 쟁점은 많은 여론조사들이 경제 문제였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경제는 실제로 1930년대 대불황 이래의 최대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몇몇 지표를 들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세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이 미국 경제의 생산성은 짧게 봐도 2007년의 대침체 수준, 더 길게 보면은 198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침체를 앞두고 있다는 예측이 파다하죠. 코로나 위기는 특히나 이런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키는 촉매구시를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위기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고 2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일자리와 집을 잃고, 설령 코로나에 걸렸다 살아나더라도 억대의 의료비를 물게 됐죠. 그리고 이런 피해는 노동자들, 서민, 유색인종들이 고스란히 짊어졌습니다. 반면에 억만장자들은 반년 만에 자산을 1000조 원 가까이 늘리면서 훨씬 부유해졌죠. 트럼프는 이런 위기를 키우는 데 톡톡한 구실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역 조처를 모조리 무시하고 경제 재가동을 압박했고, 전염병 대응 기관들을 막 약화시키면서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코로나가 허구라는 음모론을 부추기고, 중국산 독감 어쩌고면서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방역 완화를 촉구하는 극우들의 무장 시위 같은 것도 막 부추겼죠.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국의 경제는 역대 가장 큰 낙폭으로 추락을 했고,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조차 회복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극우적인 아젠다를 고무하고 실제 극우 운동을 고무하면서 트럼프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지금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일 것인가? 무엇을 대변할 것인가? 자, 바이든과 민주당은 위기에서 회복해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정상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죠.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사회였습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 때에 하위 50%의 실질 임금은 낮아졌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위기가 심각한 의료 재난에서도 변변한 의료 복지 혜택도 주지 않는, 그리고 그나마 더 삭감하는 이 제도 자체를 설계한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고 지키고 굳히면서 거기서 이득을 본 미국 대기업과 주류 정치인들, 지배자들이 이제 있는 사회이죠. 자, 근데 바이든은 그런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경제를 또 살리기 위해서 10년에 걸쳐서 약 10조 원 규모의 10조 달러 규모의 정부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경제적 어려움 같은 걸 의식한 여러 수사들을 곁들이면서 그런 공약을 냈는데요. 이 지출이 되게 커 보이는데 10조 달러면은, 근데 이걸 10년에 걸쳐서 한다는 건데, 이걸 10으로 나누고 기존에 하던 지출 말고 이제 순수한 신규 지출을 이제 꼽으면 기존 연간 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수준은 또 아니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이런 대정 지출을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기업의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법인세 재인상 공약을 다시 살펴보면,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폭 인하하기 이전 수준, 즉 부시와 오바마가 한참 낮춰서 OECD 최대 양극화라는 미국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수준의 법인세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부는 가뜩이나 지금 어려움을 겪는 노동 대중의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 등을 삭감해서, 지출을 삭감해서 벌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 대중에게 전가하겠다는 전략의 재판으로 여겨지는 배경입니다. 경제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좀 나은가? 코로나 문제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은 당선 선언하기 무섭게 이제 코로나 TF팀을 꾸려가지고 전국적 방역 대책을 만들겠다고 이게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트럼프에게도 방역 대책은 있었거든요. 문제는 방역 대책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대책이 기업의 이윤보다 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냐는 어떤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이든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바이든은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민영화된 의료 체계 때문에 막 실업 때문에 의료보험이 막 사라지고 수천만 명이 그런 상황에서도 바이든은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 제정에 반대했고요. 민간 의료보험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겠다고 굳게 나섰었죠. 심지어 기존에 있던 그나마의 노인 대상, 빈곤층 대상 의료보험 혜택도 축소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트럼프의 인종차별 퇴학질이 워낙 심각해서 그렇지 바이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무릎을 쏘라고 한 사람이고요. 경찰 재정 삭감, 경찰 해체 같은 걸 이제 수백만 대중이 요구할 때 경찰 재정 3억 달러 늘리겠다고 응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이게도 이번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바로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했던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시작됐습니다. 그 정부 시절에 경찰 재정과 무장이 대폭 확충됐고요. 그리고 경찰은 그 재정과 무장을 이용해서 장갑차를 동원하고 중화기를 휘두르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바이든이 회복하겠다는 정상은 바로 이런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게다가 지금은 지난 10년을 또 거치면서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고 또 특히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 위기, 생존의 위기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라서 양극화도 엄청나게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원인으로 위기의 결과를 돌파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노동자 대중들에게 뭐 설득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는 질문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변화 염원에 부응하기는커녕 고통과 쓰라림이 더더욱 커지겠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그 바이든 정부가 발디디고 있는 이 객관적 위기가 해결되기는커녕 트럼프가 남긴 결과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 4년 시절에 남은 결과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꼽아볼게요. 하나는 극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체제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국 사회의 가장 반동적인 부위를 자기 주변으로 결집을 시켰습니다. 이 PPT를 제가 2장을 넘겨야 될 텐데요. 지금 제가 세 사진을 이렇게 이어놓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런 자들, 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고문된 자들인데요. 자, 트럼프는 이런 극우들을 엄청나게 고무하면서 위기를 키운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노동계획과 천대받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지금 저 세 사진 중에서 위에 있는 사진은 바로 그렇게 트럼프가 고무한 시위대가 그 코로나 방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주정부를 점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사진은 바로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선거 개표 와중에 그 트럼프에게 불리한 표를 개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개표소를 점거하러 가는 무장 극우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트럼프 정부 4년을 거치면서 트럼프 이전에는 없던 영향력 그리고 전국적인 전망 같은 걸 갖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방금 말씀드린 개표 기간에도 이 극우들은 주 경계를 넘나들면서 반 트럼프 유권자들 막 협박을 하고 개표 와중에 그 개표소를 습격해가지고 개표를 막 중단시키고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트럼프가 이게 지금 바이든의 선거 승리 선언 이후에도 법정 싸움에 매달리는 것도 이런 극우들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로 이걸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것인가, 혹은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과는 별개로 이런 법정 싸움을 계속 벌임으로써 극우들이 일단은 퇴각하더라도 힘을 얻어서 기세를 유지하고 자신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그간 스피커 구실을 했던 강경 우익 운동, 예컨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같은 운동들을 저런 극우 파시스트들과 좀 더 가깝게 연결시키고, 그럼으로써 그 운동들의 영향력을 보존하고 확대시키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트럼프의 전략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배계급 강력한 우파들도 트럼프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의 영향, 그리고 이런 극우 고무의 영향 때문에 트럼프가 속한 정당이죠. 전통적으로 대자본가 정당이었던 공화당에도 물밑에서 변화가 싹트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지도부들은 전통적인 지금의 여당인 이 공화당의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대자본가들에게 충실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들과 계급 기반과 지향이 다른 강경 극우들, 우익 포퓰리스트들, 이런 정치들이 공화당 안팎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 많은 주류 언론들에서 한동안 공화당은 트럼프 낙선 후에도 트럼프주의 정당일 것이다라든가, 트럼프가 퇴임한 후에도 이런 트럼프주의, 즉 극우가 미국인들의 삶에 강력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탄하는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 변화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운동들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극우 운동은 예컨대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이런 극우를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곳곳에서 그 마스크 반대 시위, 방역 완화 시위 같은 게 막 벌어지고, 코로나19 허구론 같은 음모론들이 막 설치면서 극우가 다시 결집할 토양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에도 이미 있었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19가 허구라느니 마스크를 반대한다느니 하는 종류의 음모론적 운동들이 전부 다 극우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운동에 기반한 계급 세력들, 그리고 그런 운동에 기반한 음모론적 정치들은 유대인 혐오나 국수주의 같은 극우 정치의 요소들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상정해 보자는 거죠. 바이든의 신자유주의가 키울 어떤 대중의 고통과 쓰라림, 반감 같은 것들을 바로 이런 극우들이 이번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극우들이 대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미 지난 10년 동안 유럽 곳곳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같은 나라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에서 신자유주의 정부의 긴축과 노동자 공격에 대한 환멸을 등을 업고 극우들이 강력하게 성장하고 때로는 집권까지 노리는 사례들이 서늘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4년이 남긴 두 번째 중요한 결과물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노동계급 대중의 저항 말입니다. 트럼프 임기 4년은 끔찍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선 저항이 만만치 않았죠. 트럼프 정부의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무슬림 혐오 같은 것들에 맞서서 트럼프 당선 첫날부터 대규모 저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 저항들 때문에 교육, 서비스, 공공부문, 자동차 등등에서 노동계급 저항들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여름에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운동이라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분출했고, 수천만 명이 이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이 운동은 코로나19의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데 맞서 싸우자는 그런 노동자들에게도 커다란 영감을 주기도 했죠. 수백 건의 파업을 고무했습니다. 자, 바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이 그런 운동들의 사례입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한 운동과 그것이 고무한 노동자 투쟁이죠. 자, 극우가 바이든 정부의 시기에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 바이든 정부의 공격 자체를 저지하려면 이런 운동들에 참가했던 미국 대중이 인종차별이나 경찰폭력, 극우의 난동 같은 것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펼쳐질 노동계급의 조건 공격에 맞서서도 여러 쟁점들에서 쉼없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저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설은 작업장과 모두에서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투쟁이 있어야 극우의 부상도, 그리고 이 위기를 낳고 키우고 그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는 새로운 정부 체제에도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관되고 집요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전까지 좀 널리 회자됐던 버니 샌더스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민주사회주의 운동의 사람들은 트럼프를 선거에서 패배시키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바이든의 신자유주의를 거의 비판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제 그 전략에 좀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미 민주당의 바이든 정부, 바이든 당선인은 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민주당의 선거가 부실한 그 총선 결과, 의원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너무 좌파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곧게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와는 다른 종류의 투쟁이 필요하고 또 가능합니다. 고 하워드진이 말한 것처럼 역사가 진보하고 부정의한 질서가 무너졌던 것은 정치인들의 기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스스로 행동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여름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트럼프와 지배자들 모두를 떨게 하면서 이전까지는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온갖 요구들을 부상시켰던 것을 떠올리면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에 이어서 이제는 바이든이 대변하게 된 이 사회의 온갖 폐악에 맞서서 이런 대중적인 운동들, 노동계급의 운동들이 강력하게 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을 일관되게 고무하는 혁명적인 정치가, 급진적 정치가 강력해지는 것도 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청자 토론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 발언 신청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질문이나 의견 다 환영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화 발언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 동안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바로 연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지금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을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양 씨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기후변화 관련한 그 질문인데요. 바이든이 1호 공약으로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을 내세웠는데요. 민주당 정부가 기후변화에 더 적극 대처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그런 이유에서 바이든 지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기후변화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김원진 씨도 같은 질문이 궁금하다고 이제 남겨주시면서 특히 오카시오 코르테스와 관련해서 좀 더 궁금하다라고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의견을 나중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분들이 뭐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화 연결이 돼서 전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앞서 발제에서도 그런 미국의 대자본가들이 바이든을 지원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거대 자본들, 거대 기업들, 그런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지배계급은 주로 공화당을 지지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되게 좀 신기하게, 전부터도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을 되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특히 그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한 달 전부터인가? 2달 전부터인가 공개적으로 바이든 지지 선언 같은 거를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그런 대통령 선거운동 후원금? 그것도 이제 거대 자본가들이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에게 몰아줬다는 것도 보고,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럼 미국 양당제 역사에서 보통 미국의 전통적인 자본가 계급의 주류는 공화당을
이제 밀어줬다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체제의 위기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그런 미국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이 그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과정으로 봐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좀 이제 당선이 확실시가 된 건데 뭔가 이걸 보면서 그 박근혜 퇴진 운동 끝나고 박근혜가 이제 쫓겨나고 문재인이 당선될 때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촛불 운동에 참가를 했던 많은 진보를 염원하는 대중들,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동안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투쟁이나 그런 것도 막 올라오지는 않고, 그리고 그런 진보 정당들이나 그런 노동조합의 그런 지도부들, 그런 사람들도 뭔가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싸우기보다는 그래도 촛불 정부가 뭔가 해주겠지라는 거를 기대하면서 조금 그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그런 여파가 그런 민주당 정부 지지로 수렴되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좀 그거랑은 다르게 바이든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오히려 좀 바이든의 그런 신자유주의 화신 같은 그런 그의 정치 이력 그런 거에 대한 반감도 꽤 있는 것 같아서 미국에서도 좀 그렇게 운동이 확 좀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로 수렴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로도 질문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 전화 발언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화 발언이 또 신청이 들어와서 바로 또 연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제가 네, 그 사이에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전화 연결되는 동안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신문을 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자연대 신문에는요, 오늘 토론 주제인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겠고요. 알림이를 설치를 하시면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그런 기사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자연대 신문은 한 주에 한 번 종이 신문으로도 나오는데요. 정기 구독을 신청을 하셔서 원하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신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정기 구독 신청 방법 지금 채팅창과 또 노동자연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안내 드리는 동안에 전화 발언 신청이 돼서 바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보세요? 네네. 괜찮나요? 네. 네네. 저도 발제 정말 잘 들었고요. 아까 제 앞에 발언하신 분도 얘기를 하신 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트럼프가 미국 주류 정치권에서 보자면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즉 미국의 이런 초거대 대자본들과 지긋지긋한 이 신자유주의적이었던 주류 정치인들에게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런 망가진 그런 개인들을 트럼프가 포섭한 그런 아웃사이더였다면, 바이든은 트럼프가 집권기 내내 도저히 주류에서 이런 통제가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좀 불안정을 가져왔다는 그런 점을 이제 약점으로 공격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이런 주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인가를 바이든은 강조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선거 기간에도 대자본의 돈줄을 더 많이 끌어온 것도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 바이든이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한때는 트럼프가 완전히 대패할 대선이 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낙선하긴 했지만 역대 최다 득표를 한 그런 후보가 된 현실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트럼프가 많은 표를 얻은 게 미국에 유독 비상식적이고 뭐 차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이런 트럼프만큼이나 민주당과 바이든이 평범한 다수에게 얼마나 환멸을 주는 존재였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바이든이 굉장히 인종차별로 유명하다, 그런 정책에 협력해온 것으로 유명하다고 발제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같이 당선한 부통령 흑인 여성인 카멀라 해리스는 이 한때는 민주당 내에서 바이든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때 바로 바이든의 이런 인종차별적인 행각을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카멀라 해리스도 여자 오바마라고 불리고 흑인의 어떤 주류화 정치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되게 어떤 기대감을 부풀려 왔지만, 사실 이 해리스도 이 억압적인 미국 국가에서 법무장관, 검찰총장, 검사 이런 일들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단속 강화라든지 흑인을 억압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옹호한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정의당의 김종대 씨가 이 한국의 문재인과 바이든의 조합을 김대중 클린턴과 같은 환상의 조합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대 씨는 군사 문제에 대한 이제 전문적인 평론가인데요. 그러나 사실 바이든은 언제나 자기가 트럼프보다 더 유능한 제국주의자라고 어필을 해왔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문제에서 중국에게 아주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도 이 미중 갈등은 계속 정쟁할 공산이 크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불안정도 굉장히 악화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트럼프의 패배는 물론 기쁜 일이지만 이런 불안정은 계속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바이든 집권 하에서도 트럼프 같은 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계속될 거라는 점, 이런 점을 봐야 될 것 같고, 바로 이 점 때문에 미국에서 투쟁이 계속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혁명적 좌파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전화 발언도 주셨고, 그리고 채팅창에도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좀 연사가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연사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듣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방금 이제 전화 발언 하시는 분이 또 언급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채팅창에도 이 한미동맹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된다고 해서 지금 한미동맹 강화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기대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한 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이슬기 씨가 관련한 질문을 주신 게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중간에 좀 의견을 주실 게 있다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답을 몇 가지를 하다가 못하는 거는 나중에 또 기회를 봐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좀 먼저 좀 짚고 싶은 거는, 굉장히 위기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비단 미국 사회 내부에 한정된 위기도 아니고 세계적인 이 체제의 위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이 세계 사회를 구성하는 방식, 즉 이거는 미국 지배계급들이 지난 한 4반세기, 수십 년 동안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해온 체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자유시장 국제주의 질서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구도 속에서 경쟁과 갈등과 이런 걸 하고 하는 체제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공화당 얘기로 먼저 넘어가면, 트럼프가 공화당의 주류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미국 지배계급 주류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런 질서, 현재 지금 안 그래도 말하자면
감기 걸린 사람에게 독감 껴얹는 것 같은 어떤 독감 아무튼 그 설상가상으로 위기를 부추기면서 이 체제의 질서들을 교란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시장 질서들로 이제 주의 깊게 구축되어 있는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막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미국 우선이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미국 고립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들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 그 국제사회의 관계들과 동맹 관계들 같은 거 교란하고 이런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지배계급 공화당에게 뭐 여당으로서의 지위라든가 내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세를 역대급으로 인하하면서 엄청난 떡고물을 줬다든가 뭐 이런 거를 했어도 그 어떤 것보다 이런 질서를 위기 상황을 더 심화시킬 것만 같은 그의 행보가 를 저지해야 된다는 점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근본에서 보면은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생각인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공화당의 지도부 역시 전통적인 지배기급 주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공화당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발제해서 언급했던 건 이걸 이제 말하자면은 공화당은 단일한 공화당, 민주당은 단일한 민주당 이런 것처럼 어떤 통일된 어떤 지배계급 여당 공화당이 지배계급의 어떤 훌륭한 정치적 도구로서의 어떤 정당으로서 일사불란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그 지배계급에게 기반하지 않은 이질적인 존재들, 우익 포퓰리스트들, 극우들, 이번에는 이제 소위 하이힐 신은 트럼프라는 어떤 의원들 같은 게 당선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별명들 막 붙이던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꽤나 공화당 안에서 세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막 티파티 같은 공화당 내 분파들이 막 형성되고 이러면서 생겨나던 현상들이 트럼프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첨예해진 사회의 위기가 첨예해지는 데 따라서 공화당 내의 갈등도 첨예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공화당의 뭐 계급적 성격을 바꾼다든가 뭐 공화당을 뭐 쪼개버린다든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화당이 처한 어떤 이 난처한 내부 갈등이 전체 사회의 위기로부터 비롯되는 정치 갈등 일부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정치 쟁투들로 발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계기들이나 방식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발제해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이제 기존 질서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듯한 트럼프의 행보라는 것에서 이제 사실 파리 기후 협약 문제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 애초에 파리 기후 협약은 그렇게 대단한 제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탄소 감축 목표도 굉장히 낮았고 그것도 굉장히 각국의 자발성들에 막 내맡겨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어떤 경제 구조를 공격한다든가 환경을 위해서 뭔가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조차 아니었거든요.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도의 어떤 동맹 세력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거고요. 근데 트럼프는 그거조차도 탈퇴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자기는 무관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기후변화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이제 거슬렸던 겁니다. 어쨌거나 공식적인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기후변화를 부정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 자본가들이. 근데 트럼프는 그런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막 교란하고 막 이러고 나서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걸 이제 또 소위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2조 달러 규모의 어마어마한 그 지출을 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경제 지원 책처럼 뜯어봐야 되는 것이 이 중에 대부분은 그 기업 장려금입니다. 즉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다른 에너지들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더 줄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 보조금으로 기업들이 자신의 지금 이 생산성 위기, 수익성 위기 상황에서 막 무릅쓰고 소위 공격적인 투자를 나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진작에 정부의 재정 지출로 그 경제가 상당히 변할 수 있었겠죠. 여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아까 이제 한 분이 질문하신 오카시오코르테스의 그린 뉴딜 정책도 완전한 정책은 아닙니다만 바이든은 그걸 이제 거부하면서 이런 정책을 이제 내세웠다는 점도 이제 좀 같이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와 관계라는 건데요. 저도 여기서 이제 위기의 객관적인 성격이라는 것이 일정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바이든과 트럼프가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컨대 바이든은
그러니까 충실한 신자유주의의 대변자로서 막 관세 막 늘리기 같은 식의 공격을 하고 싶어 하진 않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바이든과 트럼프와 미국 지배계획들 모두가 공통으로 여기는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가 고도화해서 잠재적인 경쟁자가 실질적인 경쟁자가 되는 그 길을 못하게 가로막아야 해서 지금부터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데서는 일치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제가 아까 발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는 전략을 구상한 건 바로 오바마 정부 때였고 바이든의 전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그 전략의 그 작성자이자 집행자였고 바이든은 한번 한국에서 와서 그런 전략에 기반해서 행동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압박도 넣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런 말하자면 중국에 대한 압박이 내는 걸 완화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방식을 다르게 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회의 객관적인 위기, 지금 이 세계에 미국과 중국과 유럽연합이 주요 경제 블록들이 막 갈등을 하면서 서로 막 거리를 벌려왔던 이 지난 몇 년간의 이 위기 속에서 바이든은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가 원하는 것처럼 그 자유시장 국제 질서 같은 것을 의거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그의 의지에만 달려있지는 않은 부분인 거죠. 제약이 존재할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쨌거나 바이든이 트럼프가 내세웠던 보호무역 정책이나 관세 정책 같은 걸 다 유지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 배경도 좀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다른 점들은 제가 답변하지 못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정리 발언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의견 주시는 동안에 그 전화 발언 신청 들어와서요.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제가 또 그 들어온 질문들 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경 씨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코로나 대응과 이제 관련된 것입니다. 이 트럼프의 코로나 대응 실패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그 주류 언론들 분석이 있었는데요. 바이든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에 하나로 코로나19 대응을 꼽는 듯합니다. 그런데 기업주들의 편을 드는 이 신자유주의자인 바이든이 이 대응을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임준영 씨가 또 질문을 두 가지 주셨는데요. 트럼프의 계급 기반이 아웃사이더 슈퍼 부자들과 미국 소도시의 유상 계급들이라고 하던데 이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어떤 불만이 있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 이제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당의 대자본 기반이 약화되고 이런 기반이 강화되는 것은 공화당이 소위 극단적 중도보다는 극으로 기울면서 공식 정치를 더 우경화시킬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지금 그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질문과 의견을 좀 활발히 또 주고 계신데요. 활발한 토론 감사드리고요. 바로 또 전화 발언 연결이 돼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김종원이라고 하고요. 그 토론 때 처음에 나왔던 질문, 그 바이든과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이제 하시면서 께서도 방금 답을 해주긴 했는데 저도 약간 좀 생각을 더 못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대선에서는 웬만한 상식적인 사람이면은 트럼프보다 기후 문제에서 입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트럼프 어드밴티지를 할 수 있는데 기후변화를 인정하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대적으로 더 녹색 후보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크게 그걸 막 우리가 되게 높이 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오바마와 이제 트럼프 정부 사이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오바마 정부 때는 석탄 화력 발전소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또 바이든은 최근에는 그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좀 진정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데 문재인도 한 달 전인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탄소 배출 제로는 거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말이 돼 있어요. 그런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지구 온난화를 2도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되게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오히려 과학자들은 전혀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라는 말이 유행처럼 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말이 없거나 그나마 구체적인 계획들은 다 실현 가능성이 되게 의무시되는 그런 계획들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이런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파리 기후 협약 자체가 과학자들이 검토했을 때 그걸 설정한 목적과 실제로 정책들의 뒷받침 정책이 완전 괴리가 크다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파리 기후 협약의 핵심적 문제는 그 연수도 말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강제력이 없는 협약이 되도록 핵심적으로 기여한 게 바로 오바마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바로 그 오바마 정부 하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죠. 따라서 지금 바이든이 말하는 많은 약속들이 한국의 그린이들처럼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 이상의 어떤 큰 의미가 있을지는 사실 좀 따져봐야 됩니다. 트럼프처럼 온실가스 지금보다 더 많이 배출하겠다라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 정도냐라는 거는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면 당장 지금만 하더라도 가장 돈이 많은 화석연료 기업들은 각국 정부와 새 국제기구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지금 화석연료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억 달러인지 수십억 달러인지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해 막대한 돈을 지금 받으면서 탐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윤이 많이 난다고 알려진 기업들이 공공의 돈으로 탐사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자본주의의 비즈니스 as usual, 즉 정상 상태인 건데 바이든은 바로 그 정상 상태를 지금 대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한 것 자체가 어떤 급격한 변화에 대한 거부, 그게 단지 트럼프가 일으킨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급격한 변화에 대한 거부기 때문에 아까 연서도 말했듯이 지금 민주당 내 좌파들한테도 지금 좌파를 공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막기 필요한 급격한 변화는 더더욱 거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트럼프가 낙선해서 파리기후 협약을 지킨 것은 안도하면서도 그러나 파리기후 협약도 부족하다. 바이든도 부족하고 지금 더 급격한 변화 필요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발언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그 토론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굉장히 지금 그 활발하게 채팅창에서 여러 또 그 의견들도 주셨는데요. 그 의견 중에 하나로 제가 한 가지 더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연사 그 발제자의 정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 대한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실체를 잘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기대를 이번에 거의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바이든의 이력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심지어 이제 그 해리스조차도 바이든이 1972년에서 82년 내내 그 인종차별적인 그 분리주의 상원 의원들과 공동활동을 했었다고 폭로를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흑인들만 주로 처벌을 하는 그 마약 금지법에 일조를 한 그 이력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법으로 또 판사들이 청소년들에게 중형을 선고를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또 교도소 재정이 대폭 확충됐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마이클 무어의 영화 그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가 그 실상을 잘 보여준다고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본가 정당 아니냐, 어느 지점에서 다른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또 간단한 질문도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미 방위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보다 좀 물러서서 한국을 덜 압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에 대해서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질문도 많고 또 의견도 활발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발제자에게 제가 정리 발언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몇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주에 열리는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의 주제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엥겔스와 여성차별의 기원을 주제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엥겔스 탄생 200주년인데요. 지난주 노동자연대 그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엥겔스의 혁명적인 사상과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봤다면은
다음 주에 열리는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이 엥겔스의 주요한 기여 중에 하나죠. 여성차별의 기원에 대해서 여성차별의 기원에 대한 엥겔스의 분석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채널은 노동자연대의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 TV입니다. 네, 노동자연대 TV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빠짐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노동자연대 이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그동안에 열렸던 이 온라인 토론회들 영상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주제들의 영상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후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후원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지금 그 방명록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방명록을 작성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열리는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과 많은 의견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몇 가지 점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코로나에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사실 이 질문 자체에 좀 답이 있다고 여겨지고 제가 발제해서 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위기에서 무엇을 대변하려고 하는가. 아까 다른 분도 이제 뭔가 발언을 하실 때 이제 바이든이 대변하려는 정상 상태가 무엇인지,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폭로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자, 바이든이 추구하는 정상이라는 것은 누구의 정상인가? 어느 계급의 정상인가? 노동계급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상인가? 신자유주의 질서와 그 질서에서 득을 보는 지배자들의 이윤과 수익과 영향력을 지키는 것이 정상인가? 라는 문제이고, 바이든의 여러 전략과 언행과 이력은 이제 명백하게 후자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바이든이 정부의 계급 기반은 명백하게 후자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지배자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권일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저들의 계급 기반 때문에 그들은 정도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반트럼프 선거에서도 정도 이상의 그 반트럼프 행보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컨대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흠뻑 지지하면 트럼프에게 압승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명백한데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질서의 안정, 체제의 정상화, 모든 변화에 대한 거부, 그리고 5년 전으로 모든 시계를 되돌리기가 우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점이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약간 연관되는 것 같지만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을 때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나 중국에서의 리쇼어링, 즉 제조업 기업들을 이제 본국으로 되돌리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돌아가고자 하는 정상,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상은 어떤 미국이 주도하고 전 세계의 그러니까 미국의 친화적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하위 파트너 내진 동맹으로 거느리고 그 위에서 이제 운영되는, 즉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이든은 이제 대선 때부터 줄곧 동맹들과의 관계 복원, 질서 회복, 리더십 회복, 이번에도 당선 인사에서도 그 말했죠. 리더십 회복 같은 걸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들과 관계를 중시한다는 식의 어필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되게 이례적이게도 대선 직전에 한국에다가 기고문을 보내기도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바이든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제 한국에 자기가 왔던 경험들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이 협력 관계를 맺어서 한반도와 그 바깥의 지역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북한을 비핵화하고 그것이 완수될 때까지 우리의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 단어가 있다고 저는 좀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제가 앞선 발언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수호하는 데서 전혀 멈추지 않을 거고 거기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말은 트럼프처럼 거기 막 갈취하지 않고 이런 표현도 막 들어갔었어요. 즉 트럼프처럼 방위비 많이 뜯어내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다고 방위비를 아예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중시하면서 계속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봐왔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강화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제국주의 긴장이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불안정도 같이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북한이 몇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했는지 같은 걸 꼽아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긴장 완화와 긴장 심화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리고 그 당사자들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상황으로 동북아시아를 점점점 밀어 넣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가 방위비를 얼마나 인상을 하든 한반도를 남한 정부를 얼마나 존중하겠다고 하든 간에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불안정과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남한의 지배자들한테도 만만치 않은 선택지를 좀 던져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될 만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오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 바이든이 평화를 사랑하고 하는 종류의 기대 같은 것들이 실현될 일은 좀 무망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끼친 정치적 우경화에 관련한 거랑 이제 좀 좌파적인 투쟁의 중요성 이런 걸 좀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한 분이 재치 있게 표현해 주신 트럼프 어드밴티지라는 표현을 저도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용납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폐악스러운 극우가 아니면 되니까 이 정도 인종차별하는 강경진압쯤은, 그러니까 무릎 쏘는 것쯤은 용납할 수 있어 같은 식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기간에 공화당 공화당을 지도해왔던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이 당을 형성해왔던 지도부의 계급 기반, 즉 대자본을 휙 바꿔버리지는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 긴장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아까 질문한 분이 표현하신 것처럼 어떤 극단적 중도, 신자유주의 중도라는 것을 고수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겠죠. 좀 더 극우 포퓰리즘적인 정책들 같은 걸 해야 된다는 압력들 같은 게 생길 거고, 유권자들 의식하는 압력 같은 것들도 막 생길 거고요. 근데 이런 연쇄고리가, 그러니까 트럼프 어드밴티지를 통해서 생겨난 극우와 우익 포퓰리즘의 성장 속에서 생겨난 연쇄고리가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도자들도 막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 당을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지배자들 전체가 보다 우경적인 방향으로 기울 수 있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사실 극우를 더 한층 움직일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악순환 같은 것들이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계급 기반했다고 하는 아웃사이더 졸부들이나 아니면 소도시의 이제 소기업가들이 트럼프의 국수주의나 보호무역주의 같은 것들이 자신을 보호할 거라고 여겨서 그런 국수주의적 그리고 외부 배척적인 어떤 외국인 혐오나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좀 그럼으로써 트럼프가 부추기는 자들을 강화하는 데 나서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번 선거에서 보면 트럼프가 7천만 표를 넘게 얻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노동계급일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인구 구성에서 노동계급이 가장 다수니까요. 단순 비교를 해도 상당수는 노동계급일 거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노동계급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발제에서도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 위기의 피해를 이렇게 심각하게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극우적인 정치, 극우적인 대안 같은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는 이 전반적인 정치 우경화의 상황이라는 것은 노동계급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체제의 진정한 대안이 아니라 체제의 아주 가장 왜곡되고 반동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체제의 가장 더러운 부분에 대한 수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들을 대안들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 말미에서 노동계급 대중이 인종차별이나 극우 같은 이제 극우 사상 같은 극우 정치 같은 최악의 어떤
결과물들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온갖 차별과 천대들, 그리고 노동계급 대중에 대한 오늘날의 본격적인 공격들에 대한 아주 다방면에서 저항, 그건 예컨대 복지 삭감에 대한 반대일 수도 있고요, 임금과 노동 조건을 보장하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컨대 코로나 시기에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컨대 부자들에게 더 증세를 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을 더 주라는, 복지를 더 키우라는 요구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리와 작업장에서 독립적인 투쟁을 건설해서 그런 트럼프 어드밴티지 속에서 태어난 악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이 극우 정치, 반동적인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체제의 위기를 낳는 원인과 그 결과 모두에 맞서는 진정으로 혁명적인 정치가 그 노동계급 사이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체제의 폐악들과 그 체제를 지배하는 자본의 지배 자체에 맞서는 진정한 대안,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투쟁이 나아가는 데까지 그런 길들이 좀 길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그런 길의 초석으로서 지금 이 시기부터 민주당과의 허니문, 바이든과의 허니문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당면한 고통들에 맞서서 지금부터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미국 노동운동과 좌파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류의 과제가 사실 미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같은 체제에서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토론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부터 또 미국의 노동계급에 대한 그 노동계급의 과제와 또 좌파의 과제까지 오늘 많은 내용들을 좀 유익하게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